자, 이번에는 24년 1회 전기산업기사에 있어서 전자기학에 보급된 수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정전기에 관한 식 중에서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네 가지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가우스의 정리, 다이버전스 전선밀도는 로우더라. 그쵸? 어떤 공간상에 전압밀도가 있다면 발산되는 전속이 있더라.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자, 근데 두 번째 푸아송 방정식이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얘는요, 라플라시안 V를 했을 때 엡실론분의 로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우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잘못됐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푸아송 방정식에 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푸아송 방정식은 항상 마이너스로 표현된다 라는 걸 확실히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 참고적으로 또 보면 이 포화송 방정식에 있어서 공간 전압 밀도가 없다. 그럼 이때 아이고 라플라시안 V는 0이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발산의 정리라고 해서 이런 수식 관계가 나왔는데, 자, 간단히만 조금 적어보면 실제 이런 게 있죠. 어떤 경우는 뭐 스토크스의 정리,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발산의 정리에 대해서 이런 수식 관계를 판별해야 되는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LSV 딱 떠올립니다. 즉 면, 즉 선,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최적. 그래서 순서대로 1차원, 2차원, 3차원 요 놈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될 거고요. 이때 이 선에 대한 적분을요, 면에 대한 적분을 표현할 수 있는 정리를 우리는 스토크스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면에 대한 적분을 최적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산의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단하게 LSV, S, 발 이렇게 들어가시면 조금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고 가자면 요놈이 뭡니까? 발산의 정리 아닙니까? 그죠? 발산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면에 대한 것을 최적으로 바꿀 때는 뭐도 들어간다? 다이버전스 들어간다. 그럼 그와 똑같이 이 좌측에 선에 대한 것을 면에 대한 걸로 바꿀 때 뭐가 들어간다? 스토크 정리.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산의 다른 개념. 뭐가 있죠? 로테이션. 그죠? 그래서 발산의 정리는 이름 그대로 발산 다이버전스를 쓴다면 스토크스는 그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 회전에 대한 개념, 즉 로테이션을 쓰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걸 나왔을 때 딱 이거를 또 올릴 수 있다면, 자, 간단하게 왼쪽에 면에 대한 거, 즉 S에 대한 거, 오른쪽에 V에 대한 거, S에 대한 거, 오른쪽에 V에 대한 거, 이거는 맞는 거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 바꿀 때 뭐가 들어간다? 다이버스가 들어간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요거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뭐 어떤 의미의 벡터 A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뭐다? 스토크스 정리.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수식에 대한 문자 형태 자체를 암기하기보다는 이런 개념으로 간단히 들고 가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 봐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완전 유전체에서 경계 조건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경계 조건 했을 때 바로 떠올려야 되는 기본 개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조건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는 접선 성분이 연속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두 개의 매질이 있을 때 이 매질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매질 간에는 전기는 접선 성분이 서로 다 같더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소밀도는 법선 성분이 연속이더라. 다른 말로 두 매질에 처하는 전소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두 개의 매질이 접촉된 면에, 다르게 이 경계 면에 전개 내지 전소밀도가 입사를 한다.
실제 비스듬하게 입사를 하게 되면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굴절 법칙. 요 놈에 대한 수식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일단 얘를요, 우리가 수식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굴절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썼다면 얘는 유전율 관계로서 이플silon 2분의 이플silon 1으로 쓸 수 있더라. 그쵸?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를요,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계면에 수직으로 전개 또는 전속밀도가 입사를 한다. 그럼 이때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굴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에 따라서 우리 여기서 물어보는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속 밀도의 접선 성분은 같다? 에헤이, 아니죠.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 연속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다? 같더라 라는 의미예요.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왜?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같다라고 주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연속이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자, 어쨌든 얘는 틀렸더라. 자, 두 번째, 전개의 법선 성분이 같다? 아니죠. 전개는 접선 성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전속은 굴절하지 않는다. 그쵸? 수직으로 입사하면 굴절하지 않는다.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떠올렸을 때 이 세 번째 보기를 보면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참고적으로 조금 보면 우리 네 번째 보기 요걸 봤을 때 유전율이 큰 유전체에서 작은 유전체로 전기가 입사한 경우에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크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경계면에 이렇게 들어오는 전기가 있고 나가는 전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위를 1번 매질, 아래쪽으로 2번 매질 하고, 그럼 이때 얘가 입사각, 얘가 굴절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얘를 E1, E2라고 놓을게요. 자, 우선에 우리가 이 매질에 따라서 이 굴절이 얼만큼 됩니까?를 나타내는 것은 실상 이 굴절 법칙, 요 놈을 가지고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걸 토대로 보면, 예를 들어, 1번 측에서 입사한다라고 놨으니까, 이때 입사각,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얘를 굴절각, 이렇게 놓는다면, 우선적으로 이 탄젠트 함수는 유전율과 어떻더라? 비례하더라. 그쵸? 그러면 당연스럽게 여기 주어진 그대로 보면 일단 유전율이 큰 유전체에서 작은 유전체로 입사한대요. 그러면 여기가 크고 작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들어가게 되면 입사각은 굴절각보다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왜? 얘들이 비례관계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챙기자면 실제 이 탄젠트 함수에서 이 세타가 크면 전체 탄젠트 함수 어떻게 되죠? 커지죠. 일반적으로 0도에서 90도 이런 범위 내에서는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율이 크면 당연히 이 탄젠트 함수가 클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입사각도 크겠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이렇게 돼야겠죠.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9cm인 도체구 A에 8쿨롱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답니다. 이 도체구의 반지름 3cm인 도체구 B를 접촉시켰을 때 도체구 B로 이동한 전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선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에 여기에 도체구 A가 있습니다. 반지름은 9cm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따다가 이 8쿨롱의 전하를요, 균일하게 분포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체구 B가 있고 이놈이 3cm인데 이 친구를 접촉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뭘 물었습니까? 여기서 열로 이동한 전하는 하고 물었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요 놈만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를 붙였을 때 열로 얼만큼 이동했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전하가 각각의 분배되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접근했을 때, 전하가 분배가 되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전화 분배 법칙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이 전화 분배 법칙은요,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어떤 내용 측면에서 배우느냐, 정전 용량 혹은 커패시턴스의 직병렬, 정확하게는 커패시턴스의 병렬 접속에서 배우죠. 그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전하가 이동을 했다, 전하가 나눠졌다 라고 하면은 전하 분배 법칙, 그 개념 그대로 전하 분배가 되더라, 이 전하 분배 법칙을 떠올리시고요. 전하 분배 법칙은 어떤 회로에서 성립한다? 시의 병렬 회로에서 성립을 한다, 딱 이렇게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실제 이 문제는 끝입니다. 그럼 저 보겠습니다. 결국 B로 이동한 전하는요, B로 분배되는 전하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 놓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전체 전하는 지금 8쿨롱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을게요. 전체 전하는 이 공간상에서 8쿨롱. 그러면 두 개를 접촉시켰을 때 A로 분배되는 전하와 B로 분배되는 전하 분배 법칙을 세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접속되는 두 개의 정전 용량 합분해 누구 거? 지 거 곱하기 전체 값.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딱 요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실제 이처럼 뭐 어떤 구도체가 나와 있다. 구도체의 정전 용량은요, 우리가 4 파이 입실론 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뭡니까? 반지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요 놈에 대해서 계산할 거니까 다시 한번 쓰면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분자는 B도체에 대한 정전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 파이 입실론, 저는 우선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요. 얘가 뭐야 된다? B도체의 반지름이 된다. 그럼 A도체의 반지름은 제가 쓴 것처럼 이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CA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B 대신에 다시.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지금 보시면 분모 분자에 다 동일하게 4파 입실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약분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실제 이런 식으로 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바로 이제 넣어서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B도체 반지름 3cm, 그 다음에 A도체 9cm, 그리고 B도체 3cm 곱하기 전체 전하량 얼마? 8력. 그러면 우리는 이 B도체로 이동한 전하가 2쿨롱이더라,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A도체에 머물러 있는 전하는 6쿨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더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 Am의 반구형 도체를 고유저항 ρ의 대지 표면에 부딪혔을 때 접지저항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접지저항에 대한 관계성을 하나 떠올려 보면 RC는 로 입실론이에요.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접지저항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하면 C분의 로 입실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기준 도체가 어떤 꼬라지를 갖고 있다? 반구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는 이 반구형 도체에 대한 정전 용량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에 구형 도체라면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4 파이 입실론 A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형이 아니라 반구 아닙니까? 절반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절반을 채우면 2파이 입실론 A가 되겠네요. 끝났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보면 2파이 입실론 A분의 로우 입실론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친구 약분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2파이 A분의 로우가 되는 2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도책에서 전위계수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편의상 어떤 공간에 도체 1번과 도체 2번이 있다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각 도체가 각각의 또 전하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런 각 도체가 갖는 전하에 의해서 그 도체 스스로에 대해서 형성하는 전위도 있을 거고, 다른 도체에 영향을 준 형태로 형성되는 전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전위를 표현한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전위계수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전위계수는 우리가 이 도체 1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도체 2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아래 천자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숫자가 같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도체 스스로에 대한 전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번 도체 스스로가 영향을 끼쳐서 형성하는 전이다. 얘는 2번 도체 스스로가 형성하는 전이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그 스스로가 형성하는 전이에 대한 개수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첨자가 1, 2, 2원으로 서로 다른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서로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1, 2라고 하는 것은 2번 도체가 1번 도체에 영향을 주면서 형성되는 전이에 대한 개수. P2원은요, 1번 도체가 2번 도체에 영향을 주면서 형성되는 개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서로 영향을 주는 이 P1, 2나 P2원은 그 값이 어떻다? 같다. 요거.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익히 잡아놔야 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 이런 게 있죠.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은 그 값이 항상 같더라. 그렇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상호 인덕턴스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호 인덕턴스를 뭐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값이 같기 때문에 그냥 M으로 통일해서 쓰죠. 그렇죠. 실제 얘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일단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전이계수의 기본적인 성질, 즉 우리가 챙겨야 되는 기본적인 성질은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전이계수는요, 항상 양수예요.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서로 영향을 주는 이런 계수는 일단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들이 존재한다면 얘들도 양수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이 두 도체가 무한한 거리로 떨어져 있다. 그럼 실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죠.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럼 이때는 0과 같다. 자, 그리고 이 두 사이의 거리가 무한이 아니라 일정 거리라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전이계수는 서로 간에 작용하는 전이계수보다는 기본적으로 크더라. 물론 이 거리가 아주 가까워 가지고 한 도체가 다른 도체에 100% 영향을 준다라면 이때는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루기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기 보면 뭐 PRR, PR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는 편의상 도체 1, 2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간단하게 1 대신에 R로 쓰고 2 대신에 S라 쓴다고 생각하면 실제 이놈이나 이놈이나 뭐 같은 표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이런 게 되겠죠. 스스로에 대한 거는 어떻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는 이 값들은 같고요. 존재한다면 양수입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0과 같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런 값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이런 값들에 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크다. 그렇죠? 그리고 뭐 특정 조건에 따라서 뭐 같을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스로에 대한 것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크대요.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는 같더라. 일단은 요거는 맞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보시면, 어라? 이 개수가 음수다? 실제 우리가 뭐 여기 따다가 한번 해석을 해봤지만 이 전이 개수는요 무조건 양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이렇게 정정이 되어야 옳은 표기가 되겠죠. 자, 근데 나머지 보시면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 다음에 서로 영향을 주는 요소 간에는 그 값이 같더라. 이렇게 다 나머지는 옳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답은 2번 되더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언급드리자면 실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이런 계수 중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용량계수와 유도계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량계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Q11, Q22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유도계수는 Q12, Q2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들도 우리가 기본적인 특징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자, 1, 1, 2, 2는 스스로에 대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어떤 도체가 스스로 갖는 정전 용량을 나타내는 개수를 우리가 용량 개수로 부르고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다 0보다 큽니다. 근데 유도 개수는 다른 도체의 전하를 이끌어 나오게 작용하는 이런 성분에 대한 개수를 의미를 하는데 얘들은 어쨌든 서로 간에 작용하는 거죠. 그 값은 같습니다. 단 얘는 일단 음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후 간의 작용 거리가 무한하다면 0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이 전위 계수부터 용량 계수, 유도 계수까지 이런 여러 가지 계수를 따져봤을 때 음수로 나오는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유도 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반지름 Am의 독립금속구의 정전 용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에이? 끝이죠. 자, 독립된 금속구입니다. 그럼 이때 정전 용량은 우리가 앞에서 다른 문제에서 봤다시피 4파이 입실론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갔을 때 공기 중이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기 중에 유전율이다 라고 해서 입실론 제로 이렇게 표기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확실히 2번 되더라 체크해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벡터 A와 B의 수직한 단위 벡터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수직이란 말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려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수직한 어떤 벡터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두 벡터를 크로스로 연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수직된 벡터를 그냥 C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는 뭐 A 벡터 크로스 B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요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덜어 있을 겁니다. 실제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면 전체적인 결과에서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둘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앞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다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에는 실제 계산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머리 아파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위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계산했을 때 그걸로 고를 수 있게끔 항상 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거 어떤 걸 써야 될지 고민하지는 마셔라. 자, 그럼 저는요 일단 첫 번째 썼던 요걸 가지고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A 벡터와 B 벡터에 수식된 C 벡터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틀을 먼저 잡아야겠죠. 자, 맨 위의 줄은 I, J, K라고 하는 방향 벡터를 먼저 적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아랫줄은 A 벡터부터 제가 쓸 거기 때문에 A 벡터에 대한 각 방향의 요소들, 그 다음에 아래쪽은 B 벡터에 대한 거 이렇게 쓰면은 큰 틀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요 저는 일단 계산 결과의 틀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물론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마 각자마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보통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 기준에서 바로 좀 풀어 나가면, 자, i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계산합니다. 곱하면 6 마이너스 놓고 2에 곱하면 마이너스 9. 자, 그 다음에 j를 계산하고 싶어요. 곱해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2. 자, k를 계산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곱해서 6. 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4. 그래서 요 놈을 다시 정리하면요 15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j 그 다음에 플러스 30k 이런 결과를 얻으실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실제 이 A, B의 수직한 벡터가 아니라 수직한 단위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럼 단위 벡터를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떤 벡터의 크기 분의 그 벡터값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뭐다? 크기요. 그러면 우선에 우리는 이 C 벡터의 크기를 먼저 짜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크기는 루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각 성분의 제곱의 합.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계산기에 계산을 하시면 계산기에서는 35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끝났죠? 자, 여기다가 35를 나누어 봅니다. 35를 나누어 봅니다. 이게 곧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5로 약분을 취한다.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요, 여기 주어진 것대로 따로따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꼴을 우리가 고르면 답은 1번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진국 내 ABC 각 점에 요런 점 전하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B점에 적용하는 힘은 몇 뉴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A점에 보시면 여기다가 요런 전화가 있더라. B점은요, 요런 전화가 있더라. C점은 요런 전화가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A, B, C에 대한 각 전화의 극성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알기로 동일 극성 간에는 서로 반발하는 힘이 형성되더라.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와 B 간에 있어서 일단 우리는 B점에 작용하는 힘을 묻는 거니까 서로 간에 반발력이 생겨서 B점에는 이런 식의 힘이 생기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F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를 두고 보면 얘들도 극성이 같아요. 그럼 서로 간에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C에 의해서 B에 적용하는 힘은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 얘를 F2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이 힘을 정리하면 이 문제의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놈의 합성 성분이 여기에 적용하는 전체 힘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첫 번째 F1 어떻게 구합니까? 실상 이 F1이나 F2는요. 어쨌든 두 전하 간에 적용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쿨롱의 힘을 생각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9 곱하기 10의 9승. 그죠? 일단 진공이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리분의 두 전하의 곱. 자, 우선적으로 F1, 즉 A와 B 간에 적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둘 간의 거리 2 넣어줍니다. 정확하게는 2의 제곱. 자, 근데 위에는 두 전하의 곱.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 간에 나타나는 힘 F2 계산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9 곱하기 10에 구성해 놓고요. 아래쪽은 서로 간의 간격의 제곱 3의 제곱 씁니다. 그 다음에 두 전의 곱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면 계산기에서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을 뱉어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했다시피 F1과 F2는 서로 반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다가 얘를 빼겠습니다. 차를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의 힘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비투자율이 4인 자성체 내에서 주파수 1GHz인 전자기파의 파장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처럼 전자기파의 파장을 물었을 때 이놈을 활용하기 위해서 떠올려야 되는 공식은 바로 전파 손도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람다 F 이게 뭡니까? 파장 곱하기 주파수 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상정수분의 각 주파수 그리고 루트 LC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뮤 입실론분의 1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을 때 요 관계식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 우리는 파장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반드시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비투자율이 주어져 있어요. 자, 요 수식 관계에서 비투자율이 접목되는 걸 한번 골라봅니다. 그럼 바로 요 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놈과 요놈 관계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일단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비투자율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전체 투자율 값은 뽑아낼 수 있겠어. 근데 전체 유전율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 시험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일반적으로 이 매질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특성값을 우리는 1로 잡더라.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어떤 문제를 보니까 어떤 정전 용량을 계산하래요. 그럼 이때 매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 유전율을 우리가 진공 중의 유전율로 가정하고 계산을 하죠. 맞습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투자율 값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유전율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비유전율 값은 없어요. 그럼 얘를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다? 비유전율은 1로 가정해 놓고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나오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유전율 혹은 비투자율 요놈들이 1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따다가 다시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주파수는 1GHz죠. 그러면 10의 우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루트 해놓고요. 이제 투자율 값을 쓸 건데 일단 비투자율이 4입니다. 그래서 진공중에 투자율 넣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공중에 유전율 값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계산기에 두드리면 계산기에서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 대략 0.1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에 대한 파장은 0.15m구나.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의 용량이 30 마이크로페럿이랍니다. 여기 5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누설 전류는 약 몇 mA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왼쪽에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누설 전류를 묻는다? 그러면 이에 대한 공식을 떠올립니다. 누설 전류는요, I는 R분의 V로 놓을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저항은 우리가 누설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누설 저항에 대한 관계성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RC는 로우 입실론요. 그럼 다시 우리가 누설 저항 R에 대해서 이항을 하면 C분의 로우 입실론이 될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누설 전류는요, 이놈을 대입했을 때 로우 입실론 분의 CV라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어진 값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누설 전류. 자, 일단은 로우 값이 필요합니다. 이 로우가 뭡니까? 고유저항이죠. 그래서 여기 지문을 보시면 고유저항이 10의 11승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유전율이 필요해요. 자, 요거를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얘가 뭐다? 전체 유전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체 유전율은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유전율 곱하기 진공중의 유전율로 표현한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비유전율이 지금 2.2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뭐도 고려해야 된다? 공기 중의 유전율. 그래서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자, 그 다음에 이 분자를 보면 우선 정전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얼마요? 30 마이크로페럿요.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전압 500. 그럼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리면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기에 넣어 봅니다. 그러면 계산기에서는 대략 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자,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전류의 단위 미리암페어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표현하면 7.7 미리암페어의 누설 전류가 흐르겠구나 해서 2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번째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 평등 자개 H0 중에 반지름이 Am이고 투자율이 뮤인 구자성체가 있답니다. 이 구자성체의 감자율은? 하고 물었습니다. 얘는 끝이죠. 구자성체 하면 감자율 얼마입니까? 3분의 1 끝.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구자성체의 감자율 알면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단면적이 요렇게 되는 전자석의 자속밀도 4,000 가우스인 자속이 발생을 할 때 철편을 흡인하는 힘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자속밀도, 여기도 자속밀도. 그러면 이 전자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 철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고 여기 두 군데의 자속밀도가 작용을 하니까 여기서도 끌어당기고 여기서도 끌어당기겠네. 그쵸? 그럼 예를 들어 요 부분에 대한 힘을 F라고 놓으면 여기도 F라는 힘이 발생을 하겠네. 그럼 전체적으로 두 군데에서 당기니까 전체 힘은 이 F의 2배가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전자석이 철편을 흡인한 힘이에요. 그럼 이놈에 대한 전체 힘을요, 저는 그냥 FT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지금 끌어당기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을 F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EF라 쓸 수 있겠네. 요까지 일단 뽑아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일단은 여기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 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저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지문에 자소밀도가 주어져 있어요. 이 자소밀도 가지고 힘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면 힘 F는요 2분의 1 mu H 이꼴 2분의 1 BH 이꼴 2 mu분의 B의 제곱. 자, 이렇게 썼다. 그럼 얘는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이게 뭡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요. 그쵸? 물론 우리가 얘를 에너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단위 체력당 축적되는 에너지요.
근데 이 단위 체육당에 대한 에너지와 단위 면적당에 대한 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수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보니까 여기 자소 밀도가 있네요. 그러면 요거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제 우리가 요관계식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단위는요,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단위는 뭐다? 뉴턴이에요. 그러면 얘를 없애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여기다가 면적을 한번 곱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얘들 약분되어서 최종적으로 뉴턴이라는 단위만 남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좀 구분하면 여기 한 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했다시피 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힘을 두 배를 해야 전체 힘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식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단 뉴턴의 단위에 대한 힘을 뽐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약분되니까 막보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실상 이제 이 수식에 대한 개념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 그림을 가지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면적이 S고, 여기에 대한 면적도 S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부분에 대한 힘을 따지려면 면적을 두 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이 전체 수식을 보면, 얘는 뭡니까? 여기 단위 면적당 차원의 힘이에요. 근데 면적이 전체 두 배니까 이렇게 놓으면 두 배의 면적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도 이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끝이 났어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식 관계에서 자속 밀도는요. 그 단위가 뭡니까? 웨버 퍼 미터 제곱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주어진 단위는 가우스예요. 야, 이거는 어떻게 될까? 자,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1웨버 퍼 미터 제곱은요.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1 테슬라라는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시 표현하면 10의 4승 가우스라는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상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해석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더럽게도 여기까지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한테 필요한 수식에 있어서 단위는 얘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놓겠습니다. 얘를 이항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1. 가우스는 10의 4승분의 1 웨버 퍼 미터 제곱과 같다. 그러면 지금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이 4000 가우스는요. 일단 4000 쓰고요. 요놈 대신에 우리가 뭘 넣으면 돼요? 얘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니까 얘는 0.4 웨버 퍼 미터 제곱이 되네. 그쵸? 자, 그럼 요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전체 힘을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있으면은 일단 분자가 뭐가 된다? 0.4 제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투자율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지문에 보시면 투자율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 그림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실제 이 전자석이 철판을 끌어당길 때 이 힘은 여기서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공기요. 아, 그러면 요 투자율을 우리가 공기 중에 투자율로 취급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쓰면은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면적 곱해줍니다. 면적이 어떻다? S가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더라.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보기를 보면 지금 보기에 파이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 이 파이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와 얘는 답이 안 되겠네. 그리고 파일을 온전히 남겨주기 위해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만 계산기에 넣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계산기에 넣어보시면 이 계산기에서는요. 4000이라는 값을 뱉어냅니다. 그럼 일단 파일을 우리가 제외했기 때문에 요놈이 답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어진 보기에 대한 꼬라지로 변경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째 문제입니다. 각각의 자기 인덕턴스가 4, 9mH인 두 코일을 결합했을 때 상호 인덕턴스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결합계수는 1이래요. 자, 일단은 결합계수가 언급되어 있을 때 이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결합계수 루트 L1, L2요. 근데 요 놈이 1이래요. 그럼 끝났죠? 루트 4,
곱하기 9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바로 6mH가 되더라. 답은 1번 되겠네요.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접진의 무한평면의 전방의 한 점 P에 있는 점전화 플러스 Q의 평면 도체에 대한 영상 전화의 개수와 전화의 총합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간단히 해석을 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접지된 무한평면 도체 전방에 P점에 어떤 점전화가 있대요. 요런 점전화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알기로 이 접진의 무한평면 도체 인근에 전화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이 간격을 R이라고 하면 반대로 R 간격되는 위치에 영상 전화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때 이 영상 전화는요, 이런 무한평면 도체에 있어서는 거리 똑같고요. 전화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다만 부호가 달라요. 그치요? 이게 뭐다? 영상 전화.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영상 전화는 몇 개 형성된다? 한 개요. 그럼 답은 일단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은 게 전화의 총합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공간상에 전화의 총합은요, 이렇게 될 겁니다. 요놈 플러스 Q. 그 다음에 영상 전화 마이너스 Q. 그러면 0이네. 그럼 답은 바로 1번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L헬리인 코일에다가 전류 I를 흘렸을 때 자기의 세기가 H랍니다. 이 코일에 전류 2분의 I를 흘리면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 밀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나타내 보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축적되는 에너지 다르게 저장되는 에너지는요. 2분의 1 뮤 H 제곱요. 물론 이 외에도 2분의 1 BH 2뮤분의 B 제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자기세기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석하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나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류 I를 흘렸을 때 자기세기가 H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류 I를 흘렸을 때 자기가 H래요. 그럼 그에 따라서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는요. 그냥 2분의 1 뮤 H 제곱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뭐 특별히 매질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공중으로 취급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전류 2분의 I를 넣는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 코일, 다르게 이 솔레노이드에 있어서 형성되는 자개는요. L분의 NI가 됩니다. 즉 전류와 자개는 비례해요. 그러면 전류가 절반이 됐다면, 기존의 절반이 됐다면 당연히 자개도 기존의 절반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H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정리하면 얘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죠?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2분의 1 뮤 제로에다가 2분의 H 제곱하더라. 그러면 요거 연산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다시 답은 4번 고를 수 있더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투자율이 각각 뮤1, 뮤2인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자기력선의 굴절 법칙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선에 요거는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을 겸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자기에 대한 경계 조건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다시 경계 조건. 물론 우리가 앞에서 전기에 대한 경계 조건 봤지만 지금은 자기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자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예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접선 성분이 연속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소밀도는 법선 성분이 연속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굴절 법칙. 자, 일단 수식관계로 표현하면 첫 번째 항목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굴절 법칙은요, 제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으로 썼다. 그럼 얘는 뮤 2분의 뮤1이다. 그쵸? 그리고 경계면에 자개가 예를 들어 수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얘도 전개가 똑같이 굴절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답
일단 바로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뮤2분의 뮤1입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 2분의 스타 1 이놈이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경계 조건 알면 바로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자파가 만족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실상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여러 가지 경계 조건을 좀 짬뽕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면의 양측에서 전개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다. 그쵸? 접선 성분은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말이죠. 자, 근데 두 번째, 경계면의 양측에서 자개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면의 양측에서 자소밀도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다? 아니죠. 자소밀도는요, 접선이 아니라 법선 성분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요게 좀 오타입니다. 이상도체 표면에서 자개의 접선 성분은 표면 줄 밀도와 같다. 이렇게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목은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은 요것들이죠. 그렇죠?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자유공간에서 Z축을 따라 무한 직선 도체 L이 있고요. YZ 평면상에 정사 코일 ABCD가 있답니다. 직선 도체 L을 따라서 플러스 Z 방향으로 I1이 흐르고 정사각 코일에는 ABCD 방향으로 I2가 흐른다라고 할 때 플러스 Z 방향으로 힘을 받는 정사각 코일의 면은 하고 물었습니다. 즉, 이 위쪽으로 힘을 받는 코일의 면은 어떤 부분입니까? 요런 걸 묻는 문제다. 그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정사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예를 들어 얘가 자유로이 구부릴 수 있는 도체고요. 이 도체를 가지고 정사각형 코일을 만들고 이런 전류 흘렸다. 이렇게 흐른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이 코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펴지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자기학 내용을 하면서 다룹니다. 이런 효과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스트레치 효과요. 실질적으로 얘는요,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어떤 평행 도체가 있고요. 여기에 전류가 첫 번째로 같은 방향으로 흐른대요. 그럼 이때 이 두 도체 간에는 어떤 힘이 발생을 합니까? 서로 당기려고 하는 흡입 영역. 근데 전류의 방향이 다르면 어떠한 힘이 발생을 합니까? 반발 영역. 그래서 보면 서로 방향이 반대다, 그죠? 그래서 서로 반발합니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얘들도 서로 반발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펴지더라.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면 정사 코일 아닙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간을 비교했을 때 여기 있는 도체는 이렇게 펴지려고 할 거고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펴지려고 할 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위쪽으로 힘을 받는 것은 어이고 AB네 끝. 아이고 간단해라.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간단히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요 우리가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스트레치 효과를 가지고 바로 골라내는 거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실제 여기 코일에 이 I1이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 주변에는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거해서 이런 식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ABCD 이 도체 기준으로 보면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에 영향을 받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어떤 면에 작용하는 자속을요, 우리는 자속 밀도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다르게 이쪽 방향에 자속 밀도를 이 사코일이 받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자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요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때 그에 따라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은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엄지가 힘의 방향이니까 어쨌든 위쪽을 향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소밀도의 방향을 보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왼손을 펼쳤을 때 자소밀도는 어떤 손가락으로 나타낼 수 있죠? 검지. 그럼 검지를 뒤쪽으로 한번 딱 펼쳐 보십시오. 얘가 뭐예요? 지금 검지입니다. 자소밀도의 방향이에요. 그럼 이때 전류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왼손 붙여가지고 전류의 방향은요, 중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지는 이런 방향을 갖죠. 맞습니까? 나머지 손가락은 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일단 뭐 전혀 손처럼 안 보이는데 이게 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이 왼손을 이용을 하면 어쨌든
안쪽으로 작용하는 자수밀도가 있더라. 요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힘을 받는 코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의 방향도 위쪽으로 놨을 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해야 되더라. 요거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각 코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전류는 요음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A, B 이 면이 위쪽으로 힘을 받겠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스트레치 효과, 두 번째 플레미의 왼손 법칙을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더라.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왼손의 엄지, 검지, 중지의 방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었습니다. 자,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엄지는요, 힘의 방향, 검지는요, 자소밀도의 방향, 중지는요, 전류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왼손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전압이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20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 Am이고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가 N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차기 인덕턴스는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알기로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있어서 인덕턴스는요, 일단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1분의 뮤 Sn 제곱이 있더라. 근데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단위는 헨리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뭘 줬냐면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가 스몰 n이더라. 이런 언급을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권수를 n이라 놓는다면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로 표현했을 때 스몰 n에다가 전체 길이를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실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얘는 뭐 굳이 단위로 표현한다? 턴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턴 퍼 미터가 될 거예요. 얘는 미터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얘를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덕턴스는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놈 약분을 취하면 다시 뮤 s 스몰 n 제곱 l이 됩니다. 단위는 헨리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뒤에 있는 l을 제거를 한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뮤 s 스몰 n 제곱 단위는 헨리 퍼 미터로 표현이 됩니다. 즉 실상 얘가 제거됐다는 것은 여기다가 길이 미터 단위를 갖는 길이를 나눴다는 게 될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지금 지문을 보시면 지금 자기 인덕턴스의 단위가 어떻게 되죠? 헨리 퍼 미터요. 그럼 일단은 요 꼬라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에 지금 앞에 내용을 보면 반지름이 A 미터라는 언급도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떤 코일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철심의 반지름이 A더라.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이런 식으로 감겨 있더라.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는 S가 뭡니까? 단면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요놈의 단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겠네? 반지름을 아니까 파이 A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쵸? 그럼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위에다가 파이 A 제곱 스몰 n 제곱 단위는 1리퍼 미터. 그럼 요거를 나타내는 걸 고르면 답은 1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20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물론 실제 제가 이제 시험을 치신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출제된 문제와 밸런스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와 함께한 이 문항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